미국 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해서 남북한 간의 핵 공포의 균형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국도 핵무기를 갖는 게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군사 및 방산 관련된 글을 기고를 시작을 했고요. 한 2011년부터는 종편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서 국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돼서 패널로도 나가기도 했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또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홍보팀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사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군사 혹은 이제 방산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제인스의 한국 특파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 한국 그리고 일요신문에 제 이름을 달고 기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러 조약의 내용과 북한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한반도의 새로운 신냉전의 그 상황이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조약보다는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관계를 더 사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동족 산장의 비극,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나라가 바로 소련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죠. 근데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결정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냐?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그때 이제 스탈린은 뭔가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종 기한 서류를 들고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남침과 관련된. 그래서 그때 스탈린이 결재를 하죠. 해라. 그래서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소련은 6.25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다시 북한과 밀착을 한다라는 건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다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신냉전의 이 특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냉전 시절에는 사실 이제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어요. 근데 신냉전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하지만 공산주의는 사실 사라졌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실 사라졌는데, 대신에 독재자들이 그룹을 만들고 있죠. 러시아는 푸틴, 지금 중국도 시진핑의 사실상 독재 체제로 되어 있고, 북한은 알다시피 3대 세습을 했고, 어떻게 보면 독재자들의 그런 연맹과 민주주의의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까지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한다. 특히 러시아의 손을 잡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한반도는 신냉전의 한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약간 이제 대탕투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갑자기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이제 남북 관계도 좋은 시절은 끝난 것 같다. 특히 이제 김정은이가 과거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 달리 두 개 국가로 자꾸 이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대남 정책과 그리고 김정은 본인도 이 신냉전의 기류를 자기가 잘 타야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맺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에 일어났지만 올해로 거의 이제 3년 차가 다 돼 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막 개전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압승을 생각했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초반에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 군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거기다가 최근에 현대전의 핵심은 개전과 함께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부를 최단 시간 내에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쟁의 최고 지도부가 마비가 되면 전선에 있는 병사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다 끊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둥버둥 되겠죠. 근데 러시아가 가장 큰 실수가 개전과 함께 사실상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처단하거나 뭔가 그 지도부들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그런 작전들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러시아가 아무런 영향을 못 준 거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이 벌어지기 전에 수차례 우크라이나에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가 어느 시점에 공격을 할 것 같다. 그러니 대비태세를 갖춰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첫 스텝부터 다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22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전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잘 보시면 지금은 사실상 교착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왜 한국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 혹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전선이 고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정말 몇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병력과 장비를 서로 갈아넣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더 피해가 커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영리하게 전쟁을 조금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특히 이제 포탄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물론 포탄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선에서 쓰는 양이 생산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우크라이나군이 155mm 포탄을 1000발 정도를 썼고 반면에 러시아군은 하루에 10,000발 넘게 쐈어요. 각종 포탄을. 그러다 보니까 한 달로 계산해 보면 한 30만 발 이상씩 포탄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러시아군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다급하게 요청을 했고 포탄을 공급해달라. 이제 물론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북한제 포탄들이 불발도 많고 쏘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포탄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거든요, 북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금 북한의 포탄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도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련 시절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지금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포탄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손을 내밀게 된 거고 북한도 고립된 똑같은 처지다 보니 같이 손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협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정부가 푸틴이 방북하기 전부터 뭔가 이제 낌새를 챘죠. 그러면서 북한과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협력을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사실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 무시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약문에도 물론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때도 잘 보시면 소련 군 자체가
간접적으로 이제 북한을 도왔던 경우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련이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북한군을 만들어줬고, 또 한 가지로는 막대한 무기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6.25 전쟁 초반에 그야말로 물밀듯이 내려올 수 있었고, 거기엔 그때 당시 우리 군에 없었던 전차도 있었고, 뭐 전투기, 각종 야포 이런 것들 다 소련이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거를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에 더해서 유사시에는 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이제 모호하게 정리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러시아가 지금은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무기가 부족하지만 향후 미래에는 다시 이제 복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북한한테 북한이 남침했을 때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계속 경고를 한 거고, 반면에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상한 립 서비스로 사실 이제 우리 정부를 약간 혼란에 빠뜨렸고, 근데 그것 이제 러시아도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진영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탄약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만약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아마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러시아도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했지만 요즘은 약간 좀 유화적인 태도로 약간 좀 기우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일부 이제 알려진 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우회적으로 155인 포탄 한 50만 발을 전해줬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지원해줬다 그러는데, 뭐 이건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시에 대비해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155mm 포탄을 적게는 400만 발, 많게는 500만 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갖다 준 거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뭐 포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오래된 포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포탄인데 좀 시간이 오래된 포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포탄 굉장히 많은 양의 155 포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은 사실 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뭐 여러 군사 지원을 북한에게 한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이라던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긴 했지만 테스트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핵탄두가 탑재되어야 될 탄두부가 대기권 재진입에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아무리 ICBM을 만들어도 실제 쐈을 경우에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한다든가, 만약에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갖고 있는 포탄을 지원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제가 앞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연말 연초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155의 포탄을 1000발 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100만 발 정도의 155 포탄을 갖다 준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맛동산 파티 같은 일이죠. 전쟁의 양상을 뒤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포탄 말고도 우리가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쓰는 무기들 중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여온 미스트랄이라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 2,000발 넘게 우리가 샀어요. 심지어 개발국인 프랑스보다도 많이 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돼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한 30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990년대 말부터 미스탈을 계속적으로 도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명이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무기가 사와서 그걸 제3국에 판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온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스트랄을 만든 나라는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케이를 하겠죠, 당연히.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이건 이제 중단거리용 미사일인데 사실 이제 대부분이 다 퇴역을 했고 지금 우리 공군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에 의해서 주요 대도시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요격하려면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대공 미사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또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토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내 방위용으로 쓰는 거를 줄여서 그걸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미국에 또 패트리어트를 주문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호크 지대공사를 안 쓰는데 스페인도 지금 안 쓰고 있고 나토 많은 회원국들이 이제 호크 지대공사를 거의 퇴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퇴역한 호크 지대공사를 손을 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창고에 있는 호크 지대공사를 보내주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더 굳건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소련과 지금의 러시아와 수교를 맺으면서 당시에 이제 소련에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어서 소련에 제공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 이제 소련 말기였고 러시아도 초창기에는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럼 물건으로 좀 받아가라.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를 국내에 들여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소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불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곰 사업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명을 붙였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당시에 이제 최신의 러시아의 전차였던 T-86, 그다음에 BM-3 장갑차, 그다음에 뭐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뭐 대전차 미사일, 뭐 여러 가지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불 나면 많이 보는 러시아제 헬기, 이제 까모프 헬기도 그 불곰 사업을 통해서 들여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그거죠. 이제 불곰 사업으로 들여왔던 러시아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무기들은 지금은 사실 우리 군에서도 거의 안 써요. 거의 다 퇴역을 했어요. 지금 창고에 다 있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이 지원한 서방제 무기들을 받고 있고 또 원래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다 소련제 무기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들을 갖다 주면 교육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끌고 전장으로 나가면 돼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겠죠. 양도 사실 적지 않은 수량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들여왔던 T-86 전차, BMP-3 장갑차로 우리가 한 개 기갑 몇 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국산 장비를 더해서. 그러니까 지금 갖다 주면 한 여단급 규모의 잘하면 그런 부대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탄약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차 장갑차에 사용되는 러시아제 탄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갖다 주면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수책이 될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K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천무 같은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을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들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최일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무기들을 뺏어주기 시작하면 전력 공백이 생기는,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22년도에 우리가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생산 라인이 지금 폴란드 수출하는 물량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3년 몇 년 기다려야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사실상 그걸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군에서 안 쓰는 무기들, 이제 창고에 보관 중인 무기들, 그리고 전력 공백이 또 안 생기는 무기들을 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정말 이제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만약에 정말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양보다도 오히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쟁에서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껄끄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무기들, 그러니까 불곰 사업 말고 다른 무기들 같은 경우 서방체 무기들, 그다음에 이제 포탄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밀성이 다 높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계속해서 우물풍선을 보내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동안은 좀 생각 못했던 일종의 새로운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남북한이 과거에는 이러한 풍선을 이용한 전단들을 서로 많이 뿌렸어요. 일종의 심리전 차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나고 남북도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수월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걸 보내도 우리 국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걸 보냈을 경우에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동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이거 보내봤자 손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남북 회담이 있을 때마다 서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확성기 문제도 굉장히 민감해했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이제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 보내면 북한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과거였다라면 뭔가 무력을 이용한 대응책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북한이 아닌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나눠서 보려고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수단을 북한이 사용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남북관계라는 걸로 얽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오물풍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적인 수단이 아닌 비물리적 수단, 뭐 일부에서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GPS 재민이라던가 이런 우물풍선 같은 걸 이용해서. 근데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안 보내면 쟤네도 안 보내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일반인 분들은.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날리는 거를 막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와는 조금 차원이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향후에도 그래서 그런 도발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이제 물리적 도발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고 또 중국도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특히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할아버지 못한 건데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뭐 나쁜 이미지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이미지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괜히 물리적 도발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깎이고 싶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국제사회가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물리적 수단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체제적으로도 위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인 것들, 이제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많이 지금 유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체제에 좀 위협이 되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소문이지만 우리 민간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사에 떨어졌다. 혹은 또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의 특각에 떨어졌다. 뭐 그래서 더 화가 나서 이런 걸 했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런 오물풍선을 사용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을 두고 북한이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자충수라고 보기보다는 본인들도 아마 고심 끝에 낸 방법이 아닌가.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자칫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일종의 무력 도발의 빌미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이 남한의 보수 정부의 그 지지율만 높일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이런 오물풍선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정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자충수로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 최근 들어 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배경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평양이죠. 그런데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뭐 우리 민간 단체들이 보낸 그런 대북 전단이 평양 인근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중요한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떨어져서 그래서 사실 그런 소문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걸 한 것 같다라고 보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와 북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했잖아요. 그 총격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미 대선은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84년도에도 유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레이건 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었는데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총격을 받아가지고 실제 부상을 입어요. 병원에서 이제 구사일생이 됐는데 그때 지지율을 이제 각 이 주의 지지율을 딱 봤는데 한 개 주 빼놓고 다 레이건을 지지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도 있잖아요. AP에서 찍은 사진. 그 뒤에는 성조기가 날리고 손 들면서 사실 그 일반인이었어도 만약에 뭔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이랬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운이 좋거나 혹은 정말 신이 준 기회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딱 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히어로예요, 히어로. 네, 히어로였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여파가 적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김정을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그건 확실시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 정부와 뭐 상의를 할지 아니면 정말 북한과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김정은 통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럼 이제 북러 관계가 좀 이상해지겠죠. 예.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이펙티브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 내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또 만날 거야.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할 수도 있어. 북한의 그동안 이 김씨 3부자의 가장 큰 꿈과 희망은 미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걸 갈망하느냐? 그동안 이제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했는데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소련은 북한이 해달라는 걸 다 안 해줬거든. 근데 미국은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줬거든요. 심지어 자기네 군대까지 주둔시키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가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만 하면 미군이 주둔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이건 뭐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는 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중국을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그런 한미 관계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을 위해서 간과 쓸개까지 다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근데 만날 것 같아요.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성과라고 내세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북한의 핵을 전이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큰 미국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그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의 참모진들이 한 얘기를 다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정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한 후에 중국과 맞서 싸우겠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미 공화당의 생각, 그러니까 워싱턴 조야의 생각이 미국의 제일 큰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는 잘 이용을 하면 중국에 굉장히 뼈아픈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국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컨트롤하는데 북한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다음 미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거기다 이제 주한미군의 뭐 축소라든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그러든가.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됐었잖아요.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저는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게 그때도 재임을 했지만 사실 이제 주한미군도 그때 막 협박을 했잖아요. 축소하겠다. 방위 분담금 더 내라.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 또 의회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의회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다 동조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변수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야, GDP 2% 이상씩 국방비를 써라. 근데 만약 그때 나토 회원국들이 GDP 2% 이상 국방비를 다 했으면 어쩌면 이건 뭐 가정의 영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2% 이상 썼으면은 이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굉장히 강대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때. 그랬으면 이제 러시아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을까? 나토가 힘이 이렇게 센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사실상 좀 천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미 대통령이 되면 그런 발언들을 주의 깊게 봐야죠. 다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과 뭔가 직접적인 걸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을 물론 의회에서는 이제 공화당의 매파들은 북한이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북한의 핵을 이렇게 얼렁뚱땅식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체 핵무장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게 그런 이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을까요?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할까?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됐고 그다음에 경찰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라크전, 그다음에 아프간전을 정말 한 10년 넘는 이상 전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40대, 50대들은 다 이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라크전도 결과가 안 좋았고, 물론 이라크는 민주주의가 됐지만, 근데 약간 이상한 민주주의가 됐고, 아프간은 쫓겨나다시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0대, 50대들이 생각이 우리가 그동안 벌인 전쟁의 결과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할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그냥 그 막대한 국방비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나라 먹고 사는 데 쓰자. 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제 미국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국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실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에 지금 보장을 받는 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핵과 관련된 거는 어쩌면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핵무기는 만들고 이런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근데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요. 유지 비용이 적게 든 얘가 단적으로 뭐냐면 미국은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전략 핵잠수함,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핵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가진 잠수함, 그다음에 전략 핵 폭격기, 그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래서 이제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많이 합니다.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측근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공화당의 기조를 보면 다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술 핵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이제 사실은 이제 전술 핵무기라는 단어는 이제 미국이 잘 안 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비전략 핵무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냉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들을 쫙 감축을 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쭉 줄였고. 근데 푸틴이 러시아에 재집권하고 나서 최근 10년 사이에 다시 러시아가 이 비전략 핵무기를 야금야금 늘리기 시작하고,
그걸 쏠 수 있는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 체계를 이 동유럽 접경 지역에 막 배치를 해요. 핵탄두를 쏠 수 있는. 그러면서 과거에 맺었던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이 깨졌어요. 러시아가 이제 어기면서. 미국도 이제 다 이걸 안 지키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류에 더해서 공화당 내에서는 다시 전술 핵무기를 그럼 우리는 배치를 해야겠다라는 기류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전술 핵무기 카드를 이제 꺼낼 거예요. 그러면은 한반도의 과거처럼 전술 핵무기가 다시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줄이고 전술 핵무기 줄이다 보니까 옛날 과거 냉전 시절만큼 이렇게 다양한 전술 핵무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보면은 전투기에서 투발하는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전술 핵무기 정도만 갖고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뭐 임기 기간인 4년 안에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어받아 가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워싱턴의 이런 그 핵과 관련된 기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핵무기를 좀 강조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근데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속해 있는 민주당은 핵 감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때는 핵 없는 세상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아니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도 핵을 막 늘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공화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핵무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핵과 관련돼서 이제 그 대량살상 무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에 관련돼서 뭐 이란도 압박을 하고 북한도 압박을 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온갖 제재를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결과는 북한은 핵을 이미 갖게 됐고, 자 이제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럼 다시 전술핵무기 카드를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절에는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핵무기를, 전략 핵무기를 겨눴다고 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러시아도 있죠. 중국도 핵무기를 열리고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를. 또 거기 북한까지 있죠. 이란은 아직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나라가 지금 미국을 사실상 핵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타개하려면 방법은 다시 한번 전술 핵무기 카드를 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사실 핵무장 시도가 있었다는데 당시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핵무장 시도라고 하기는 뭐하고, 한번 이제 약간 연구는 한 것 같아요. 연구는 했고, 대신에 핵무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핵폭탄 투하,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에 장착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북한과의 그런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백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우리 군이 갖고 있던 미국의 군원으로 제공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개조를 하죠. 그걸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를 하죠. 그래서 유사시에는 여기다 뭐 핵을 달아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핵 개발을 하게 되는, 여기 핵을 다 쏘겠다. 그러니까 핵보다는 핵을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에 대한 개발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미사일 강국이 되는 초석을 그때 싼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을 시작한 게 197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백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5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핵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차하면 핵을 가져서 쏠 수단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대신에 이제 한번 위기가 있었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2.12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군사국 반란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맺게 되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제오공화국 때 그 아웅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야, 이 북한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응징 보복을 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무라는 미사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핵과 관련돼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뭐 했다라고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만든다면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일각에서 이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막 핵 개발을 했을 때, 한 2000년 초반 중반의 뉴스를 찾아보시면 북한이 핵을 완성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해서 남북한 간에 핵 공포의 균형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국도 핵무기를 갖는 게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빼도 되고, 어차피 이제 공포의 균형만 맞추면 되니까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력을 예를 들어서 중국을 막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다시 되면 굳이 우리가 많은 병력을 동북아에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사실은 북한을 지금 핵을 가졌다고 봐야겠죠. 아직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 개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기술이에요. 1940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검색만 하면 나와요. 원리는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고, 핵과 관련된 웬만한 건 기술은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차하면 재처리할 폐 연료봉도 지금 사실 원자력 발전소마다 그득그득 쌓여 있죠.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잖아요. 수조에 가득가득 있는데. 물론 이제 핵 개발을 하려면 재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사회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국제 사회를 저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우리는 독재국가가 아니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거처럼 뭐 박정희 시대 때처럼,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뭐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뭐 SNS가 워낙 대세인 세상에서 더 이상 비밀로 뭘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군에서 얘기하는 비닉 사업으로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비닉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적인 정당성을 얻으려면 핵무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안보에 그 핵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만약에 과반이 지지를 한다. 그럼 뭐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과반이 핵 무장에 동의했다. 그리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이제 국제사회가 제재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손해일까요? 한국이 손해일까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 품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국제사회가 끊는다 그러면 어디서 수급을 하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심한 제재를 과연 할지, 그리고 이제 과거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봐도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막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했지만 사실 두 나라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를 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정당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강대국들을 설득을 하고,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는데 과연 반대를 할 수 있을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만약에 진짜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될 두 가지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100% 핵 개발, 핵 무장하자고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쩌면 미국의 이제 그 비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 배치하는 핵무기를 승인하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 이제 그 미국 대통령들 해외 나갈 때 보면은 핵가방이라는 걸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핵가방을. 그러니까 그 핵가방이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영어로 하면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그 가방을 열면 뭔가 발사 단추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는 발사 승인을 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장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코드와 통신 장비가 있어요. 이제 비전략 핵무기들도 지금은 다 미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활성화가 안 되면 핵무기는 그냥 돌덩이입니다. 최종 승인권자는 우리나라의 전술핵무기 재배 시대도 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나 우리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뭐 이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미국이 핵을 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대량 살상무기, 핵 혹은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반대로 이제 북한의 핵을 쏘는 개념이거든요. 핵우생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사용 권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딜레마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알다시피 우리 지금 나라 전체가 점점 인구 절벽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이 한 50만 정도의 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만 병력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젊은 인구들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우리 군 병력이 20만, 30만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갭을 뭘로 메꿀 거냐?
북한은 지금 사실 병력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물론 이제 과연 그 병력이 진짜 다 병력인지 그 진짜 실제 군병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북한이 앞서 있고,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없는 거, 핵무기는 북한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도 갖고 있고. 과연 그 갭을 재래식 무기로 메꿀 수 있느냐라는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죠. 프랑스는 병력이 지금 20여만 명입니다. 근데 핵을 갖고 있어요. 강대국이죠. 경제적으로도 물론 프랑스가 큰 나라지만 병력은 20여만 명에 불과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핵 공격을 한 나라가 딱 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불바다로 만들 만큼의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함부로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 동북아라는 주변에 정말 강대국들이 다 있잖아요. 옆에는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위로는 또 러시아 있죠. 과연 강대국의 이 틈바기, 북한, 여기서 향후에 20여만 명의 병력으로 과연 이 강대국들을 우리가 다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딜레마.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적은 병력으로도 우리가 일정한 억제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할 수 있는,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큰 정말 이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두 번째로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의 감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뭘로 메꿔야 되느냐. 결론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 핵무장이 실효성 있으려면 전작권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핵개발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약간 이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정치가 얽히면서 이게 좀 복잡해졌거든요. 이게 막 이게 자주 국가가 왜 전시에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 타국의 사령관에게 의지를 해야 되냐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사실 전쟁을 그야말로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같이 지금 한미 연합 체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미국에 대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이상한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이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5.16 때는 유엔군 사령부 갖고 있었고, 12.12 때는 한미연합사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전평시 작전 통제권 자체를 우리 군이 무시해버렸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무시했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만약 우리 국민이 정말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오는 거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하지만 전쟁을 했을 때는 이 권한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마치
마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다 쥐고 흔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한미 대통령이 협의를 해야 되고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위에 과정들이 또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모자를 한 4개인가 3개 정도 쓰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운데 가장 선임 장교, 두 번째는 주한미군 사령관, 또한 세 번째는 한미연합사 사령관,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유엔군 사령관. 전 세계에서 이런 4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장군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반도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가장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러면은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군 대장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좋을까요? 아니면 실전 경험이 많은 그야말로 다양한 전쟁을 치러본 미군의 장성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런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겠죠. 물론 우리 군을 못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축구로 비유하자면 한국인 국가대표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버스 히딩크를 믿을 것이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민의 선택이 달려있다. 근데 다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연합사 사령관한테 있다고 해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과정을 거쳐야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한미 양국 수뇌부, 군수뇌부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나토군 사령관, 미군이 갖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막대한 무기와 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도 많이 쌓아놓고는 있지만 후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유사시에는 많은 미 군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작전 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쟁도 사실 비슷해요. 경영권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 투자자가 얼마를 투자하느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발언을 많이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 공격할 경우 벌어지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처음 공격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서울이죠. 그 이제 과거 그 유명한 이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보면 중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수도예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유사시에 정말 남침을 한다. 물론 지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졌다고 보는데, 한다 그러면 일단 수도 서울이 공격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도 움직일 거고, 미국에서 증원 전력도 달려오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큰 전쟁이 되겠죠. 근데 이 남북한 간의 전쟁은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냐?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남북한의 거의 한 3분의 2에 넘는 병력이 다 그 군사분계선상 가까운 곳에 다 집결돼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뭐냐면, 이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서울과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죠.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과연 과거와 같이, 냉전 시절과 같이 그런 전쟁 수행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약간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이제 북한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이미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너무 격차가 벌어져 버렸고,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제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미사일도 제공하고. 근데 보면 포탄이나 제공한 미사일들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해요. 지금 보면 불발도 많고, 그다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불리는 Kn-23 같은 것들도 북한이 이제 시험 발사하고 할 때는 막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실제 우크라이나에 써보니까 목표물에 제대로 맞는 미사일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탈북하신 분은 북한이 만든 것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있는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스커드 미사일 10발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는 건 한두 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탈북민도 계셨어요. 잘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북한제 무기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반적인 과학 기술의 에러수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유도탄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명중률도 높고, 심지어 이제 해외에 수출도 하잖아요. 해외에 수출한다라는 건 그만큼 해외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물론 이제 북한도 사실 무기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북한 무기들을 보면 과연 저걸 전쟁에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들 가운데 대부분이 무기 체계 수명을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바꿔줘야 돼요. 물론 이제 30년 기간 중에도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 기간이 쫙 있지만, 북한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있는 무기들도 정비도 잘 안 되고 수리도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차에 있는 기름을 빼서 팔기도 하고, 심지어 뭐 배터리도 띄우다가 뭐 그걸로 뭘 테레비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군 내에 사정이 그만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도 못할 얘기 아니에요. 전차에 배터리를 빼다가 테레비를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기름을 빼서 판다든가. 물론 이제 우리도 뭐 50년대 60년대 군에서 부정부패가 있을 때는 사병들에게 줘야 될 쌀을 뼈다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기름도 팔아먹고 이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랬던 건데, 북한은 그게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고, 그러다 보니 북한이 더 핵에 집착을 한 거고. 왜냐면 재래식 무기는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핵무기는 몇십 발, 많은 몇백 발만 있어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북한도 진짜 목숨 걸고 핵 개발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북한군이 갖고 있는 무기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보면 수명이 다 초과됐어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저걸 쓸 수 있을지, 물론 사용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순위에 들어가는 전차, 뭐 장갑차, 그다음에 자주포 뭐 이런 재래식 무기를 잔뜩 갖고 있잖아요. 일단 뭐 공중전력 면에서도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이 뭔가 전쟁을 벌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쏘며 선제 공격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삼축 체계, 킬체인,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요격에 성공하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격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1년도의 핵태세 보고서를 보면, 동맹국이 만약에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를 동원해서 핵우산을 펼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 이제 작년에는 작년 여름에 이제 부산에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보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이 핵우산의 마지막은
전략 핵잠수사입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이제 그 카드를 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KAMD가 지금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그 다음에 우리 군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아직 이지스 구축함은 이제 미사일을 적의 탄도미사일 유격할 수 있는 유격체가 없는데 향후에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요격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지도상에서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현대전,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1분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져 버릴까요? 우리나라가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과거에 이제 국방부 기자실을 이제 출입했었고, 과거 이제 몇 번 그런 위기를 실제로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딱 2번 전화했었어요. 여보, 빨리 지금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스팸하고 생수 사놓으라고.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지뢰도발, 과거 북한이 지뢰도발이 있었을 때, 그때 실제로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보복 작전 하려고 정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도 낌새를 쳤죠. 쟤네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그때 이제 잊혀지가 않는 게, 그때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하여튼 분위기가 위기가 막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날 이제 북한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국방부로 딱 들어왔는데, 그 브리핑룸으로 들어왔는데 국방부 분위기가 되게 이상했어요. 아직도 그 기운이 있으니까. 어떤 기운이었냐? 그 군인들의 눈빛에서 정말 살기가 느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내일 뭘 하면 우리도 이젠 참지 않겠다. 바로 응징 보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지나간 얘기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다음 날 뭘 하려고 그랬냐면, 괌에서 이제 BOC 폭격기가 우리나라 날라와 가지고 한미 공군의 전투기들이 다 이제 동시에 이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BOCB와 만나가지고 군사 분계선 쪽으로 쫙 비행을 해가지고 서해에서 동으로 이렇게 비행을 해서 딱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거죠. 너네 경거망동하면 진짜 죽을 수 있어. 하지마. 경보를 위해서 딱 그런 세팅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북한에 전화가 온 거죠. 우리 내일 판문점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전날 뭐 방송국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다음날 오후에 나와서 좀 출연해 주셨는데, 오전에 전화 와가지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느낀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잘못하면 북한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2017년에 그때도 한참 이제 전쟁 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언론사 가서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강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뭐 증권사 가서도 강연하고 이랬었는데, 17년 말에 정말 위기였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통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 세척을 보내는 겁니다. 항공모함 세척을 보내면 이제 우리가 전쟁 준비 단계로 들어가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 장악하고 이제 해상을 다 장악해야 되니까. 세척이 갑자기 온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합참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장군님들 이렇게 뵈면 한 얘기가, 이거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다. 세척이 왔다라는 건 미국이 전쟁을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한번 저희가 와이프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죠. 빨리 편의점 가서 사놔라. 근데 이제 그게 2017년 말에, 우리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3국에서 물밑으로 남북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도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내려오고 했잖아요. 북한도 눈치를 챈 거죠. 여기서 더 나갔다간 우리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설득을 했고, 당시에 야, 더 이상 너희가 잠깐만 이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적당히 좀 하고 나와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2018년도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었죠. 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좀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인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 다행이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이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정말 며칠 사이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 분들은 삶에서 체감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이제 뭐 국방을 하거나 안보를 다루는 분들은 정말 그때 지뢰 도발 때, 그다음에 2017년 말, 심지어 김여정이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제 한미연합사 주변에서는 계속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한다.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했고 심지어는 주한미군 중에서는 일부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갔던 사례도 있었고 네. 굉장히 위기였었어요. 2017년이 우리는 인식을 못했, 많은 분들은 인식을 못했지만 정말 위험한 해였어요. 그때 제2의 한국전쟁이 날 뻔했던 해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북한이 아 여기서 잘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나왔죠. 대화의 장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4.27 때 잘 보시면 지금 이게 다시 복귀를 4.27 때 영상을 복귀를 해보면 그 김정은의 초조함이 느껴지죠 많이. 예, 아마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우리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별도로 그 어디 다리인가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도 하고 막 뭐 뒷얘기를 들어보면 살짝 그런 얘기였어요. 북한도 막 했는데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딜레마에 빠진 거였어요. 더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찾은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마침 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짓을 잘하잖아요. 북한보다 더 한상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 피를 말리게 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싹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났던 결과물을 보면 북한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충격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생생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안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또 지난번 베트남처럼 노딜 돼버리면 약간 이제 딜레마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좀 이용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럼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이제 미국은 생각이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북한을 자기네 편으로 땡겨서 최대한 이제 중국과 떨어뜨리는 게 이제 가장 큰 전략적 목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그러면 다시 재선된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국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지금하고는 다를 정도로 굉장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냉전 플러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점차 경제적으로 이제 블록이 싸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 5월 달에 중국을 갔다 왔지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테무 알리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테무 알리가 중국에서 저렇게 득세를 한다라는 건 중국의 오프라인 마켓이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쿠팡 때문에 많은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공실이 많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온라인 때문에. 중국도 똑같아요. 가보면 베이징도 그렇고 뭐 다른 도시를 가봐도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 중국에 알리 있죠? 그다음에 테무 있죠? 뭐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오프라인 시장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실업자는 계속 양산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나갔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멕시코가 잘 돼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멕시코에 이제 그런 중국에 있던 해외 기업들이 북미 시장을 상대로 하는 해외 기업들은 다 이제 멕시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멕시코 쪽에 지금 잘 되는 게 요식업 이런 게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 굉장히 심화될 거고 중국은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미치고 팔딱 뛸 노릇까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 지금 장기간 집권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었어요. 그동안은 중국이 잘 보시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해놓고 가는 방식이었는데 시진핑 때 이제 트럼프 나타나니까 중국 공산당도 저 미친놈한테는 이 시스템으로는 안 돼. 우리도 독재 약간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중국어로 하자면 이제 링따오라 영도자가 중심이 된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 독재 체제가 굳어진 것도 트럼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뭐 이제 베이징에 이제 아는 중국 친구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사실 좀 밑바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미중 갈등이 지금의 갈등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리고 군사적 긴장도 실제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4.27 남북 정상회담 취재차 이제 제가 친한 대만의 이제 언론사의 기자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2018년도에 야 남북한 간의 일은 지금 끝났다. 앞으로 미국의 관심은 미국의 군사력의 방향은 대만 해협이다. 근데 딱 2018년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에 이제 비공개로 했던 미 해군 군함의 이 대만 해협 통과 이거를 2018년도부터 공개로 하기 시작해요. 대놓고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경제적, 군사적 갈등이 지금보다는 배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아마 그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동맹국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네 어느 편이야? 중국 편에 쓸 거야? 아니 미국 편에 쓸 거야? 네, 확실하게 해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결정을 잘해야 돼요. 네, 결정을 잘하면 뭐 미국의 뭐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다만 결정을 어설프게 하면 눈밖에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향후 우리나라의 정세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신냉전 모드, 신냉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화됐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 미 대통령이 재선하게 된다 그러면
그 향후의 일은 굉장히 우리가 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매일 뉴스를 보실 때 경제면을 많이 보시지만 외교나 안보, 국방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K 방산이 또 이런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지금 굉장히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향후 이 신냉전이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지금 뭐 K 방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무장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국방비 많이 쓰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의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비슷해요. 포화예요, 포화. 주문 가는 물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도 뭔가 어떤 무기를 사려고 그러면 이제 번호표를 뽑고 한 2년,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좀 우리 K 방산의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미국도 방산 기업들이 뭐 시설 확장이라든가 인력 충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전통적인 이제 방산 강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도 지금 이제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뽑고 생산 설비 늘리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정말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몇몇 나라들은 GDP 2% 이상씩 국방비 쓰는데, 심지어 폴란드는 그 이상으로 쓰거든요, 지금. 뭐 3%, 4%까지 계속 쓰는데, 그 추세가 강화되면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이제 핫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보신 분 중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방산주는 향후 5년, 10년 정도는 굉장한 호황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재래식 무기의 교환을 이제 무기 체계를 바꿔야 될 시기도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새로운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해졌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굉장히 방산주의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주를 조금 유의 있게 보시면 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